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도요타 하이랜더입니다. 하이랜더는 도요타의 미드사이즈 SUV이고 국내에는 이번이 처음 소개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생소한 모델이지만 2000년에 출시된, 그러니까 도요타의 주력 SUV 중 하나죠. 하이랜더는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데 2006년까지는 도요타 SUV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었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연간 판매가 기본 20만 대가 넘어요. 이번에 국내에 판매가 시작된 모델은 2019년에 데뷔한 4세대고요. 최근에는 차체 사이즈를 늘린 그랜드 하이랜더가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엔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2.5L 하이브리드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트림은 리미티드와 플래티넘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플래티넘입니다. 가격은 7,470만 원이고요. 참고로 국내에 팔리는 하이랜더는 6인승이죠. 하이랜더는 이번에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모델인데 도요타의 전형적인 패밀리룩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는 익숙한 모습이죠. 근데 지금 국내에 팔리는 다른 도요타와는 달리 앞쪽 인상이 스바루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릴 중앙에 있는 좌우의 크롬 바 장식 같은 게 뭔가 스바루와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하고요. 따라서 저기에 도요타가 아니라 스바루를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신차로는 그릴의 면적이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죠. 그래서 외장 디자인, 특히 전면의 모습은 화려하진 않고 또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좀 오래 봐도 안 질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헤드램프는 바이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싼 사이즈의 렉서스는 트리플 LED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범퍼의 색상이 약간 달라요. 이게 얼핏 보면은 수리를 해서 도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원래 이렇다고 합니다. 이번 시승에서 같은 하얀색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뭐 결함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고 좀 짙은 색 있잖아요. 이거는 또 잘 티가 안 나고요. 하이랜더의 측면 모습은 미국에서 전형적인 미드 사이즈 SUV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2열의 거주성 또는 3열까지 있기 때문에 1열보다는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 사이즈의 SUV 대비해서 앞뒤의 오버행은 조금 긴 편이고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SUV 중에서 비슷한 사이즈의 차를 찾으니까 팰리세이드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작아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전장뿐만 아니라 전폭 그리고 휠베이스도 조금씩 작죠. 다만 전고가 조금 높습니다.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앞보다는 뒤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차들과는 달리 이 트렁크에 레터링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명과 트림, 심지어는 또 하이브리드 레터링까지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지역에서 팔리는 신차 대비해서는 이 트렁크에 붙는 레터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크라운처럼 이 차도 제동등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테일램프 전체 면적은 넓은 편인데 제동등이 들어왔을 때의 그 면적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타이어는 브리ヂ스톤의 알렌자 스포츠 AS, 사이즈는 235에 55와 20입니다. 이 타이어는 RX에도 같이 쓰이는 타이어고요. 차체 크기 대비해서는 타이어 폭이 조금 좁은 편이죠. 참고로 리미티드와 플래티넘 모두 타이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하이랜드는 제가 이번에 처음 타보는데 실내의 디자인이나 내장재는 전형적인 미국차 또는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 브랜드의 차 같아요. 또는 미국에서 주로 팔리는 미드 사이즈 SUV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평균적인 내장재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게 디자인이 좀 복잡합니다. 대시보드라든가 A필러 또는 도어 트림 주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좀 많이 지나가서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대시보드의 폭이 좁은 편이고요. 실내의 전반적인 구성은 기존의 하이랜더 또는 최근에 나온 도요타 렉서스의 그런 레이아웃과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고요. 전체 레이아웃 자체는 최근에 시승했던 NX라든가 RX, 크라운 등과 비슷한데 이 차가 모니터 사이즈가 조금 작죠. 방금 말씀드린 그 차들은 14.5인치인데 이 차는 12.3인치예요. 근데 또 12.3인치 치고는 그렇게 작아 보이는 비율은 아니에요. 모니터 내 그래픽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내비게이션, 이게 앞선 새 차종과 똑같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차들보다 높습니다. 돌출형에 가까운 매립형이어서 시트 포지션 맞추면은 정말 눈높이랑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그 위치 자체는 꽤 좋아요.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 또는 기능들은 앞선 새 차종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브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메뉴 이런 것도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모니터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버튼들, 아이콘들을 꺼내놨는데 이게 음악, 전화, 그리고 차. 이 차와 관련된 메뉴는 이것도 그 앞선 그 차들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에어컨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차는 모니터에서 이렇게 에어컨 2열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운행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트릭 컴퓨터고요. 여기서 현재 연비나 이력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는 보통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보면은 이와 비슷한 또는 같은 그래픽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라이트는,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은 무드 조명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무드 조명 메뉴가 있는데 이 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드 조명이 따로 없습니다, 실내에. 그리고 도어 제어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좀 더 자세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메뉴를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기서 카메라라든가 화면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은 아까 그 메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것도 기존에 시승했던 차들과 동일한 기능인데,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즈는 작지만 이런 기능은 동일하고요. 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한 바퀴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앞선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뷰 버튼을 눌렀을 때이고, 지금처럼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 2분할입니다. 왼쪽이 탑뷰고,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차 그림이 보이는데 약간 이동할 때는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후방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이쪽도 그래픽이 표시가 되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들과 좀 다른 게 모니터를 포함해서 이 공조장치 패널 있는 이 센터백 시야가 폭이 좀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반자석 쪽이 좁게 느껴지고 실제보다 차에 타면은 약간 좀 폭이 좁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조장치 역시도 다른 차들보다 이 위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 낮은 내비게이션의 그런 모니터의 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조장치 역시도 눈에 꽤 잘 들어옵니다.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별로 없는데 모니터와 공조장치 주변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하이그로시도 등급이 있어서 이 차에 쓰인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각도에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울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조장치의 조작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위치만큼. 온도 조절은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고요. 그리고 이 바람 세기는 이 버튼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차도 통풍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통풍 같은 경우가 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통풍은 녹색입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운데 있는 송풍구보다 이게 뭐라 그러죠? 좀 넓이가 좀 있는 편이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타본 차 중에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차들은 보통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밑에 있거나 뭐 콘솔 박스에 있거나 그런데 이 차는 바로 그 밑에 있으니까 핸드폰의 화면이 꽤 잘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인 경우가 되게 많죠. 다른 차들은. 그리고 여기에는 C볼트와 USB 단자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A타입이 하나, C타입이 2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이런 C볼트의 이 커버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거 굉장히 좀 옛날 느낌이네요. 기어 레버는 전통적인 레버 타입이고요. 이 차가 전형적인 미국 시장용 차인데, 미국 시장용 차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레버 타입을 고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약간 또 쉐보레처럼 약간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특히 좀 차가 큰 SUV일수록 이런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쉐보레와는 달리 D 상태에서 왼쪽으로 져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수동으로 변속이 되고요. 그리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기어 레버 바로 옆쪽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컵홀더도 위치가 꽤 좋습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있고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트레일, 미국에서 SUV는 이 트레일 기능이 또 중요한데 트레일이 따로 있고요. EV 모드, ESC 온오프, 홀드 버튼 등이 있습니다. 센터 컨트롤 박스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커버 들어서 열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여는 방식이고, 참고로 여기에 적용된 이 슬라이드 커버 있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트레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레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고 이렇게 탈착해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요타 렉서스 타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차는 이제 실내가 좀 세련됐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도 키는 이게 좀 굉장히 옛날 느낌이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게 미드 사이즈 SUV인데 꼭 미니밴처럼 이게 수납 공간 또는 수납 용량이 꽤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쪽으로도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죠. 이 안쪽에도 C볼트 단자가 있고요.
이 차가 국내에 처음 출시된 차다 보니까 기존에는 못 보던 그런 구성 또는 디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반자석 앞쪽에 작은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다른 차들보다 좀 폭이 좁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게 위치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내리면은 그리고 이 안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게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개폐 스위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도요타 렉서스 그 신차들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버튼도 좀 상당히 올드하죠. 그리고 하이랜더에도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젖히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바뀌고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밝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위아래, 그리고 좌우, 그리고 이렇게 수평 또는 확대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메뉴 기능이 꽤 많은 편이죠.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유난히 좀 동그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와 약간 좀 다른 게 운전대 조절을 계기판 잘 보이게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면은 다른 차 대비해서 이 운전대를 조금 낮게 조절을 해야 돼요.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이 계기판 디자인이 변할 때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움직임이 꽤 자연스럽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3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또는 양쪽에 있는 가운데서 표시되는 그런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보통 미국 브랜드의 차들은 시트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 시장용이라고 해도 일본 브랜드의 차들은 시트가 또 안 작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차 크기에 맞게 시트의 크기가 괜찮은 편이고 쿠션도 좀 푹신합니다. 참고로 시트의 가죽이 시각적으로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없는데 실제로 옷에 닿는 느낌은 괜찮은 편이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다른 도요타 렉서스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 버튼이 있는 부분이 뭔가 손에 좀 잘 걸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 아래쪽에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에 수납 공간인데, 통상적인 그런 그 공간보다 여기가 용량이 좀 커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 메모리는 2인분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뷰 버튼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플라스틱이죠. 하이랜더는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어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무릎 공간이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2열의 레그룸에는 꽤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는 슬라이딩 할 수 있는 폭도, 그러니까 이게 딱 가장 첫 번째 걸리는 이 포지션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레그룸, 지금이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뒤로 조절되는 폭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1열 시트 아래의 공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마운트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이렇게 신발을 넣어도 상하의 여유는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좌우의 폭은 조금 좁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차들 대비해서 그 마운트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어서 2열의 공간 또는 거주성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마련이 됐고요. 그러니까 3전 시스템이죠. 여기서 바람 세기와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2열이 독립 시트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컵홀더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차 대비해서는 이게 약간 좀 위치가 낮은 느낌이 있고, 따로 그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레버를 젖힌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 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은 좀 넓은 편이에요. 하이랜더는 2열까지는 공간이 괜찮은데 3열은 적어도 이게 공간이 나쁘다기보다는 거주성이 좀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다른 차에, 그러니까 최근에 탔던 비슷한 사이즈의 3열에 비하면은 시트가 되게 작기도 하지만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서 있네요. 90도로 완전히. 따로 3열은 등받이 각도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앞으로 하나 슬라이딩 시킨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뭐 헤드룸이라든가 3열 시트의 그 크기 등등을 고려를 해보면은 3열은 플러스 2의 개념이네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3열까지 사용했을 때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3열 시트의 경우는 접을 때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젖히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힙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펼 때는 여기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보통 6인승이 그렇듯이 공간 활용성 면에서 보면 7인승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예,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잔량이 아주 낮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EV 모드죠.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시동이 처음 걸린 상태에서는 EV 모드, 그러니까 전원 대기 상태가 되고요. 이럴 때는 전기차처럼 또는 전기차보다 더 조용합니다. 반면에 시동이 걸리면은 다른 차들처럼 또는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엔진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리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CVT 그리고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하이랜더가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차지만 이 파워트레인 조합은 굉장히 여러 차종에서 렉서스까지 포함해서 쓰이고 있어서 이 주행 느낌은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도요타 또는 렉서스가 대체로 좀 부드럽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부드럽지 않나. 요즘에는 부드러워도 롤이 되게 많다거나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도요타는 대중 브랜드의 부드러운 세팅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차 역시도 부드러운데 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반면에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도 실내로 들어오는 승차감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승차감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하이랜드를 이틀 연속 탔는데, 시승해서 이제 어제는 저 촬영 버튼 안 눌러서, 그래서 어제와 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는 듬직한 남자 성인 4명이 탔고 오늘은 저 혼자 타는데, 성인 4명이 남자가 탔을 때와 이렇게 혼자 운전할 때의 그런 하체 댐핑 차이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건 맞는데 어제보다 좀 덜 출렁거리네요. 확실히 성인 남자 4명이면은 이게 이제 추가로 실리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승차감이라든가 댐핑 이런 거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제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지고 결정적으로 댐핑이 좀 더 정제됐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이 좀 차에 많이 실리니까 댐핑이 부드러워도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되게 푹신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달릴 때 이제 하체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올라오는 게 좀 되게 거리도 길고 약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타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한결 낫네요. 그래서 성인 4명이 탔을 때와 혼자 탈 때 승차감에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방음은 무난한 수준이에요. 이 차가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시끄러운 차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방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 소음이 나는 콘크리트에서 시속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타이어 소리가 다른 차들처럼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주 이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진 않고요. 물론 1열과 2열에서 대화를 할 때 이거보다 좀 속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멀리 들리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음은 무난한 수준이고, 이게 결정적으로 EV 모드가 이제 다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처럼 길진 않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EV 모드가 자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엔진이 자주 꺼지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제 90 정도로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 이때는 당연히 엔진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발을 딱 떼면은 순간적으로 엔진이 꺼지고 EV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순간순간 이제 또 조용해지는 때가 있고, 중간중간에 엔진이 자주 시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다른 도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처럼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보통 주행 중에 엔진이 시동이 되거나 꺼지면은 이질감이 들거나 진동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실내로 전해지는 그런 이질감 이런 게 또 거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꽤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전고도 높고 심지어는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앞쪽의 시야는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많은 미국 차들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처럼 이쪽의 사이드미러는 이게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테슬라만큼 사각지대가 큰 건 아닌데 보통의 차들은 약간 좀 이렇게 볼록거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차들 대비해서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런 평면은 실제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물체가 좀 더 가깝게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좀 더 적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차가 국내에서는 대형급,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지만 예, 해당이 되는데 전장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거 대비해서는 또 룸미러로 보는 후방 시야가 또 꽤 괜찮은 편이고,
ESC가 제어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차가 좀 크니까 그쪽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 자세는 회전할 때 안정적인데 속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타이어 소리가 비교적 좀 일찍 발생을 합니다. 보통 큰 SUV일수록 회전할 때 오르막에서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이랜더도 그렇습니다. 방금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그리고 이 차가 또 되게 부드러워서 둥실둥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 자체는 또 되게 안정적입니다. 좀 전에는 성인 남자 4명이 탔을 때와 오늘이 승차감과 댐핑의 차이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감 가속력 자체는 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확실히 이게 전기 모터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초반부터 이게 어시스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 차가 종합 출력이 246마력이니까 아주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잖아요. 특히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똑같은, 만약에 246마력이라고 해도 내연기관과 비교하면은 초반에 가속력은 빠를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가속력이 좀 더 처지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29초예요. 그래서 출력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썩 뛰어난 가속력은 아니지만, 일상 용도로는 또는 사람이 많이 탔을 때도 충분한, 또는 에코 모드로도 그런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왜 에코 모드로도 동력 성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차가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에코 모드로 다니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초기 반응이 이렇게 마일드해지잖아요. 이 차도 살짝 마일드해지긴 한데, 뭐 노멀이나 스포츠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그냥 에코 모드로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그 마일드한 엑셀링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힘 부족은 또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짝 밟아도 이렇게 휙휙하고 차가 좀 잘 나가는 그런 세팅이죠. 반면에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이나 스포츠로 바꾸면은 바꿀수록 초기 반응이 조금씩 빨라지는데, 진짜로 조금씩 바뀌는 거라서 차이가 되게 크진 않아요. 하중이 많이 실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4명이 탔을 때, 성인이,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다니는 게 이런 구간보다는 좀 이렇게 시내 구간 있잖아요. 또는 추가 가속할 때, 그때 조금 더 유용하긴 합니다. 하이랜더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연비인데, 확실히 차 사이즈 대비해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엄밀히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90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리터당 15km 내외, 15, 17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이브리드 또는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약간 좀 좋은 수준인데, 속도가 높아져도 예를 들어서 110으로 정속 주행해도 순간 연비가 또 거의 비슷해요. 90과 110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통 CVT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나 또는 CVT만 사용하는 내연기관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90과 110의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차도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초기 반응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회전할 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내리막, 거의 비슷한 내리막인데, 이게 에코나 노멀보다 스포츠가 이게 한결 빠릅니다. 제어가 훨씬 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언더가 좀 훨씬 덜 나죠. 그래서 회전할 때 좀 한결 스포티합니다. 보통 미국 차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은 회전 반경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대체로 땅이 넓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회전 반경을 작게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런지, 대체로 미국 브랜드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이 회전 반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도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그 문산 배농원에서 좀 꽉 차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돌긴 합니다. 주행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건 다른 하이브리드도 해당되는 건데, 엔진이 가동되는 게 내연기관보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이 시동이 될 때 또는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의 소리가 조금 더 크죠.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에킨슨 사이클의 경우에는 그런 회전 질감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부웅거리는 소리가, 음색이 나쁜 건 아닌데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역시도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마찬가지인데,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동이 회전수와 비례해서 거의 정직하게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진동이. 예를 들어 운전대라든가 시트는 물론 가속 페달로도 예를 들어 이렇게 풀악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어제 탔던 차보다 진동이 적네요. 어제 탔던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처럼 풀악셀 하면은 가속 페달로도 진동이 많이 올랐는데 이 차는 어제보다 탔던 차보다는 좀 낫네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느낌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저께처럼 성인 4명이 탔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바운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속으로 달 때 약간 휘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타니까 그때보다는 좀 훨씬 낫네요. 좀 더 가볍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예, 이번에 도요타 하이랜더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하이랜더는 저도 이번에 처음 시승을 하는 건데 요즘에 기술이든 디자인이든 패밀리 룩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차는 기존에 국내에 선보였던 라브4라든가 그 차들보다 좀 사이즈가 큰 SUV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제가 어제와 오늘은 본의 아니게 2번을 시승을 했는데 이게 어제와 오늘이 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성인 4명이 탔을 때 뭔가 그 댐핑 때문에 그런가 뭔가 그 주행 느낌이 약간 좀 옛날 차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둘째 날에 혼자 타니까 그 느낌이 덜하네요. 그렇다고 최신차 느낌이 물씬하다 그건 아니고 옛날 차 같긴 한데 어제만큼은 아니네요.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하이랜더는 포인트가 하이브리드 SUV 3열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3열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SUV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이랜더가 틈새 시장을 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내를 보면은 사실 요즘에는 가장 최근에 탔던 도요타 렉서스 보면은 실내가 기존에 비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판 가리를 해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옛날 차 느낌이 많이 가셨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전 세대의 그런 실내의 느낌이죠. 물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센터 패시아. 이거는 이제 최신차와 동일한데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또 클수록 좀 더 보수적이 되고 변화가 조금 느리고 미국 시장용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이 경쟁력, 내장재가 나쁘진 않은데 도요타의 특징 중 하나가 보는 거에 비해서 내장재는 좋고 디자인은 확실히 올드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올드한 그 판에 최신의 이런 센터 패시아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상쇄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되게 예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에 비해서 또 편의 장비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만 해도 이제 최신 버전이 들어가서 구간 단속의 평균 속도라든가 과속 카메라 다 나오고 통풍 있고 ACC 있고 오토홀드 있고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를 선호하는 그런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돼 있어요. 2열의 거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러스 2의 개념이어서 어린 아이들 정도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만약 이 차를 사게 되면은 그냥 3열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접어서 그냥 트렁크를 넓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보여지는 정보가 많긴 한데 HUD에 나오는 정보는 아우디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판이 조금 작기도 하지만 크라운보다는 HUD가 조금 더 선명하긴 한데 보통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 글자보다는 약간 좀 흐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체 상품성에서 장점은 좋은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은 데일리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되게 장거리 많이 가잖아요. 뭔가 그럴 때 되게 좋은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면에 방음은 평범하고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사실 이렇게 방음이 되게 뛰어난 편 아닌데 이 차는 이제 더 크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조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사이드미러가 있는데 어제랑 오늘 이제 다른 차를 2대를 타보니까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사이드미러 거울이 떨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미러 그 전체가 떠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거울이 있잖아요. 사이드미러 그게 떱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90으로 천천히 주행할 때 있잖아요. 이때도 이게 조금씩 떨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신형 CR-V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습니다. 신형 CR-V도 이런 상태에서도 거울이 이렇게 사사삭 떠는데 이 차도 그렇고 당연히 가속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진동이 떨림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차의 구조적으로 원래 이런 것 같은데 국내에서 팔 때는 이게 PDI 센터에서 이거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역시 연비죠. 이게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아래급처럼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차 사이즈나 뭐 배기량 등등을 생각을 하면은 공인 연비가 13.8이고 실제 연비도 잘 나오고, 예를 들어 어저께 성인 4명이 에어컨 되게 세게 틀고 제가 갈 때는 영종도까지 그냥 운전을 대충 막 고속으로 했는데 그때도 연비가 9.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도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이제 보통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연비가 좋은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게 특출나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엔진 자체의 효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안팎으로 보면은 뭔가 화려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장 디자인도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죠. 그냥 오래 봐도 안 질릴 것 같은. 그래서 화려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잘 보면 또 장점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타고 있는 이 플래티넘 트림 같은 경우가 가격이 7,400만 원이니까 그 가격을 또 생각을 하면은 결정이 쉽지가 않죠. 뭐 아무리 그 돈이면은 뭐 이게 굉장히 좀 흔한 말이긴 한데, 진짜로 국산이 아니라 수입차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이와 비슷한 가격이면은 눈에 들어오는 차종들이 꽤 있죠. 그래서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이 아니라 리미티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미티드가 가격이 7천만 원 이하고 생각보다 또 플래티넘과 옵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랜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리미티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도요타 하이랜더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